330명. 그 숫자는 처음엔 통계였습니다. 단순히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실종이라는 짧은 기사 한 줄. 하지만 불과 24시간 뒤 그 통계는 한 나라의 외교를 뒤흔들고 세계의 시선을 바꿔놓았습니다. 누군가는 그들을 범죄자라 불렀고 누군가는 피해자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현장에선 그 둘의 경계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한 것도 전쟁이 터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취업을 꿈꾸며 비행기에 올랐던 사람들이 단 한순간 지도 위에서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기 위해 한 나라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단 48시간 만에 한국은 코드블랙 국가 최상위 여행 금지령을 발령했습니다. 누구도 감히 손대지 않았던 나라 캄보디아. 그곳의 부패와 폭력 그리고 침묵의 벽을 향해 한국은 정면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국민 한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외교, 군사, 정보, 인권 모든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아무도 몰랐던 72시간의 그림자 작전이 존재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보도하지 않은 이야기, 보고서 어디에도 남지 않은 진실. 그곳에서 누군가는 죽음을 각오했고 누군가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는 세상에 이렇게 증명했습니다. 처음 그 뉴스를 봤을 때 저는 모니터 앞에서 커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런던의 회색 하늘 아래 비가 내리고 있었죠. 화면 속 자막에는 이런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수백 명 실종. 순간 저는 오타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십 명이겠지. 하지만 불과 10분 뒤 같은 뉴스가 CNN과 BBC에서도 등장했습니다. 330명의 한국인 캄보디아에서 연락 두절. 그 숫자는 제 뇌리를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인터폴에서 근무했습니다. 마약, 인신매매, 납치, 테러, 그 어떤 사건에서도 한국과의 국민이 이렇게 대규모로 사라진 적은 없었습니다. 330명이면 소도시 하나가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화면 아래 자막이 바뀌었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20대에서 30대. SNS 채용 공고를 통해 캄보디아로 입국. 저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조직적인 인신매매였습니다. 그날 밤 런던의 제 오피스는 조용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만이 빛을 내고 있었죠. 저는 캄보디아 현지 데이터를 열람했습니다. 수상한 계정들이 포이펫 국경 도시과 시아누크빌 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취업 공고였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전형적인 유인 패턴이었습니다. 여권 제공, 숙식 지원, 월 $2,000. 그런데 주소가 모두 같았습니다. 캄보디아 서북부, 포이펫 산업단지. 저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건 예고된 재앙이었습니다. 1년 전에도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짜 취업 사기. 하지만 그때는 각국 정부가 손을 놓았죠. 외교적 부담, 주권 문제, 현실적인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그냥 숫자로 남았고 파일 하나의 이름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겠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냉소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국가의 대응 패턴은 항상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서울에서 들려온 뉴스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정부 긴급대책회의 소집, 자국민 보호 TF 구성. 그 한 줄이 전 세계 외교가를 뒤흔들었습니다. 한국은 사건 발생 48시간 만에 외교부, 국정원, 경찰청 합동 TF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즉시 캄보디아 전역에 코드블랙 여행 금지를 선포했습니다. 포이펫, 시아누크빌, 바벳, 깜폿. 그 지역들은 단 하룻밤 만에 출입금지 구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캄보디아 관광산업은 순식간에 마비됐습니다. 호텔, 항공사, 여행사 모두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하는 경제는 없다. 그 한 문장은 이후 모든 이야기를 바꾸게 됩니다. 이 소식은 런던에도 전해졌습니다. BBC는 한국의 결단은 전례가 없다고 평가했고 CNN은 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정부 대응이라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외교 전문가는 위험한 도박이라 평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런 대응은 외교적 마찰을 부를 것이다. 캄보디아는 중국의 영향 아래 있다. 섣부른 행동은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그 말은 맞았습니다. 캄보디아는 오랫동안 중국의 경제 지원에 의존해왔습니다. 부패한 관료층과 지방경찰은 중국계 범죄 조직과 얽혀 있었죠. 그 구조 안에서 외국인 실종은 일상처럼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정부도 그 벽을 깨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제 메일함에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제 옛 동료, 한국경찰청 출신 정보관. 메일 내용은 짧았습니다. 마이클, 런던에서 수집 가능한 캄보디아 관련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겁니다. 그 한 줄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모니터를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숫자를 이름으로 바꾸자. 이제는 통계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청년, 한 아버지, 한 가족의 이야기.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푸놈펜행 항공권을 예매했습니다. 공항 게이트 앞에서 제 손엔 오래된 여권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수많은 나라를 다녔지만 이처럼 무겁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비행기 안 모니터엔 대한민국 정부 합동 TF 가동이라는 뉴스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승객 중에는 한국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렇게 빨리 움직일 줄은 몰랐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미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 국가가 국민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의지, 그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갈 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간다. 비행기가 푸놈펜 공항 활주로에 착륙했을 때 창밖엔 짙은 습기와 회색빛 하늘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공항 한쪽 출구엔 대한민국 대사관 전세기 탑승 대기자 안내라는 팻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피로에 찌든 얼굴의 한국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두려움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조작전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신뢰가 걸린 싸움이었습니다. 도심으로 가는 길에 운전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건 현지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들 한국이 미쳤다고 말해요. 다른 나라는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진심이래요. 그게 무섭죠. 그 말이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진심이 무섭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TF의 초기 보고서를 열람했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목표 전원 생존 귀환. 그 아래엔 두꺼운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울컥함을 느꼈습니다. 이건 정치도 외교도 아닌 약속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곧 전 세계를 뒤흔드는 이야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푸놈펜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건 열기보다 무거운 공기였습니다. 그건 단순한 더위가 아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뭔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기묘한 정적이 깔려 있었습니다. 공항 입국장 안 도착 안내판에는 대한항공 긴급 귀국편이 적혀 있었고 그 앞엔 불안한 얼굴의 한국인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가족에게 전화를 걸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돌아갈게. 여기 무서워. 그 말이 제 귀를 스쳤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인신매매 현장을 다녀봤지만 이처럼 도시 전체가 불안에 잠긴 분위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현지 택시기사가 다가왔습니다. 한국 사람이죠? 그의 발음은 어눌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요즘 여기 한국 사람 많아요. 하지만 다들 사라졌어요. 그 말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차 창밖으로 보이는 도심은 관광지 특유의 활기가 사라진 채 폐허처럼 적막했습니다. 그 사이로 간판이 꺼진 건물들. 그곳 중 일부는 불법 온라인 사기센터로 알려진 곳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시아누크빌과 포이펫 지역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사기노동 캠프의 존재를요.
피해자들은 대개 고수익 IT 일자리라는 광고에 속아 입국한 뒤 공항에서 여권을 빼앗기고 감금된 상태에서 18시간씩 컴퓨터 앞에 앉아 SNS 금융 사기를 강요당했습니다. 탈출을 시도하면 폭행, 저항하면 감전봉, 도망친 이들은 숲속에 버려졌습니다. 그중 일부가 살아 돌아왔고 일부는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피해자의 국적이 한국이었습니다. 그 숫자도 단순한 몇 명이 아니라 330명. TF 합동 태스크포스는 한국 대사관 내 회의실 한쪽에 마련됐습니다. 벽에는 이미 사라진 사람들의 얼굴이 빼곡히 붙어 있었죠. 그 밑에는 이름, 나이, 마지막 위치, 마지막 통화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통신 9월 30일 19시 12분. 위치 CM내 앞 외곽. 마지막 통신 곧 도착해요, 엄마. 이후 연락 두절. 저는 그 명단을 한 줄 한 줄 읽으며 숨을 삼켰습니다. 그 숫자들은 통계가 아니라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적힌 확인 불가라는 글자들이 얼마나 많은 가족의 밤을 무너뜨렸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첫 TF 회의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외교부, 경찰청, 국정원, 국방부 파견 인원, 그리고 캄보디아 내무부와 현지 경찰청 담당자들이 서로 다른 언어와 목적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회의 첫날, 한국 측 대표가 물었습니다. 우리 국민 300명이 사라졌습니다. 왜 현지 경찰은 단 한 명의 위치도 특정하지 못했습니까? 캄보디아 내무부 관계자는 무표정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조사 중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답변은 사실상 거절이었습니다.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실종자 명단, 마지막 GPS 좌표, 그리고 SNS 채팅 로그. 이건 우리가 이미 확보한 정보입니다. 여기에 현지 협조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관계자는 그 서류를 읽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절차를 따릅니다. 저는 그 순간 그들의 눈빛을 봤습니다. 그건 협조할 수 없다가 아니라 협조할 생각이 없다는 눈빛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TF 내 분위기는 완전히 갈렸습니다. 외교관들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고 경찰과 정보요원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외쳤습니다. 한 베테랑 요원이 제게 말했습니다. 마이클, 이건 외교가 아니라 시간 싸움입니다. 하루만 늦어도 저 사람들은 죽습니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날 밤 TF는 내부적으로 공식 라인과 비공식 라인을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외교부는 협상과 문서, 국정원과 경찰은 비공식 수집과 잠입조사. 다음 날 비공식 라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시민단체, 택시기사, 그리고 사기 조직 탈출자들을 접촉했습니다. 그중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현지 인권활동가 림소카. 그녀는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부는 도와주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이 사람들 어디에 있는지. 그녀는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건 우리가 수집한 좌표예요. 밤마다 불이 꺼지지 않는 공장 3곳. 지도에는 빨간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시아누크빌 북부, 포이펫 산업지대, 시엠레아프 외곽. 여기서 외국인들이 일하고 있어요. 가둬놓고 전기줄로 때려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중에 한국인도 있어요. 림소카가 건넨 지도는 낡고 구겨져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오래된 종이였지만 그 위에 붉은 점 하나하나는 생생했습니다. 이곳들 전기요금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요.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아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을 가둬둔 곳이에요. 저는 그 좌표를 사진으로 찍어 TF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공기는 싸늘했습니다. 비공식 출처야. 정부 차원에서 이걸 증거로 삼긴 어렵습니다. 외교관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수사팀장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증거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갇혀 있다고요. 그 소리에 방 안의 공기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외교관의 표정은 미동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외교관입니다. 주권국가의 영토 안에서 함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옳은 말이라서 잔인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복도에서 수사팀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담배를 피우며 말했다.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우린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그놈들은 서류에 도장이나 찍고 있어요. 그의 눈은 피곤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이어 말했습니다. 현지 경찰 중 일부는 조직이랑 결탁돼 있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면 그쪽의 정보가 바로 새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확실합니까? 그는 대답 대신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그 화면엔 캄보디아 경찰관이 현지 브로커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한국인들 조사 나온다. 오늘 밤은 잠시 센터 닫아라. 그 메시지는 명백한 내부 유출이었습니다.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죠. 우리는 지금 적의 본진 안에 있다. 그날 밤 TF는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공식 수사를 멈추고 정보 수집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우리 눈으로 그 시설의 실체를 봐야 합니다. 결국 3일 뒤 한국 수사관 2명과 제가 현장을 직접 확인하러 가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출발 전날 TF 회의에서 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외교적 사건입니다. 국제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교관의 말에 수사팀장이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국제법이 사람을 살립니까?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프놈펜 도심에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전기가 나가고 호텔 로비의 불빛마저 희미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저는 림소카에게서 다시 연락을 받았습니다. 마이클, 오늘 밤 확인해요. 그곳에 불빛이 켜질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한 좌표 방향, 멀리 언덕 위에 희미한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공장 지붕 위에 설치된 감시탑. 그리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들. 거기 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TF는 비공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현장 확인 보고서 비공식 라인. 대상 지역 시아누크빌 북부 산업지대. 현장 상황 감시탑 3개, 철조망 이중 구조. 내부 활동 인원 다수 확인. 야간 불빛 지속 유지. 도로 출입 통제 심함. 결론 외국인 감금 시설 가능성 높음. 보고서를 읽은 외교부 본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결국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확증이 필요하다. 직접적인 증거 없이는 캄보디아 정부를 압박할 수 없다. 확증. 그 단어가 머리를 때렸습니다. 우린 이미 눈으로 봤는데 그들은 서류의 결재란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오후 TF 내부는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외교 라인은 기다려야 한다고 했고 현장 라인은 직접 들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만약 지금 들어갔다가 사고가 나면 한국 정부는 국제 비난을 받을 겁니다. 그 말에 팀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안 들어가면 사람들은 죽습니다. 그 말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 TF의 기조는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서류 대신 결단을 택했습니다. 새벽에 인천공항 활주로에는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전세기가 착륙했습니다. 기체가 멈추자 계단이 내려오고 한 명, 또 한 명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64명. 그들은 지쳐 있었지만 분명 살아 있었습니다. 탑승구 앞에는 수백 명의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이름을 부르며 울었고 어떤 이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살아 돌아왔어 내 아들아. 그 울음소리는 활주로의 엔진 소리보다 컸습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귀국이 아니라 국가의 약속이 지켜진 순간이라는 걸요. 며칠 뒤 서울 외교부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의 미흡한 협조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였습니다. 국민 한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 짧은 문장은 차가운 뉴스 속에서 이상하리만큼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이후 대대적인 수색과 체포작전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TF가 남기고 간 정보 덕분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현지 피해자와 동남아,
각국 인신매매 피해자들도 구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결단이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남겼다. 그 말은 정치적 수사처럼 들렸지만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 부끄러움이 변화를 만든다는 걸요. 한국 정부는 이후 외교 정책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ODA 공적 개발 원조 지원 기준에 자국민 보호 협조 여부를 명시했습니다. 국민을 지키지 않는 나라에 더 이상 도움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였죠. 그 조항은 외교 문서의 한 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2025년부터 몇몇 동남아 국가의 지원 예산이 재검토되었습니다. 세계 언론은 이를 대한민국식 실질 외교라 불렀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여러 나라의 사건을 다뤘지만 이 캄보디아 작전만큼 강렬한 기억은 남지 않았습니다. 그건 단지 구출이 아니라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었기 때문입니다. 사건 후 몇 달 뒤 저는 푸놈펜에서 다시 림소카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고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은 작지만 단단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끝까지 오잖아요. 그녀는 웃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 모든 이야기를 요약했습니다. 끝까지 간다. 그게 바로 이 사건의 본질이었습니다. 저는 런던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목은 국가의 의지 그리고 약속의 귀환. 그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나는 30년간 수많은 정부의 변명을 봐왔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다. 그들은 외교보다 생명을, 체면보다 약속을 택했다. 창밖에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펜을 내려놓고 중얼거렸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은 그걸 증명했다. 그날 밤 세계 주요 언론의 헤드라인에는 이런 문장이 올라왔습니다. 캄보디아의 지옥에서 한국이 사람을 구했다. 그 기사 한 줄은 330명의 숫자를 다시 이름으로 되돌려 놓은 선언문이었습니다.